네, 업종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PBR도 낮은 저 PBR 주면서도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건설주에 볕이 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김승준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PBR로만 따지면 건설주도 좀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미분양, 부동산 PF 부실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이제 혹한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주가가 아직 바닥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렇게 보신 배경은 뭔가요? 일단 첫 번째는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추정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 이후로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왜 이게 시장 추정치가 내려가냐라고 했었을 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비용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제 미분양이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4분기 실적 발표 때 대우건설의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 미분양 관련해서 이제 1,100억 정도를 손실 비용을 인식을 했었는데 예. 결국은 이게 미분양에 따라서 충분히 다른 건설사들도 비용 인식을 할 수 있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좀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분양이 어떠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매주 청약 동향을 이제 저희가 청약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만 거기서 보면 대부분이 굉장히 미달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분양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아파트 가격조차도 주간 단위로 보았을 때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업황에서는 우리가 건설주 주가를 바닥으로 볼 수 있냐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건설주가 전반적으로 좀 언더퍼폼하면서 여러 가지 그 악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힘든 그런 국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연구원님께서는 밸류어 프로그램이 건설업의 밸류에이션을 당장 높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종목별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결국 아시다시피 이제 건설주는 전반적으로 이제 PBR이 굉장히 낮죠. 그리고 이 ROE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 PBR 대비해서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의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건설업 특성상 이 캐펙스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이 건설을 짓는데 필요한 돈은 대부분 시행사나 아니면 조합들, 즉 이 개발사를 통해서 돈을 받는 구조고 충분히 이제 분양을 통해서도 수분양자를 통해서 돈을 받는 구조로 그걸로 공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가진 돈으로 짓기보다는 이제 외부 조달을 통해서 짓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캐펙스가 필요하지 않다 보니 번 돈을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밸류어 프로그램에서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버는 돈을 어떻게 주주 환원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건설업 또한 그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달라지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게 어느 정도 건설업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좋을 거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반응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업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건설업들이 대부분 이제 유동성의 위기에 있는 기업들도 있고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이클상 하락 사이클에 있다 보니 이제 현금을 쟁여둬야 되고 그렇다 보니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당장의 밸류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대응하기가 그리고 그걸 맞춰서 부응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지금 주가에는 좀 반영이 오히려 상승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결국은 사이클상 어느 정도 건설업은 사이클의 산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업사이클로 다시 돌아서는 시점이 있을 텐데 그때쯤 됐을 때는 돈이 생길 테니 그때의 주주 환원과 밸류어 프로그램이 오히려 잘 들어맞는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밸류어 프로그램의 영향을 조금 미미하게 미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은 건설 주가 상승에 굉장히 큰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업황이 턴어라운드 해야 그 뭔가 좀 반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부 건설사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밸류 프로에 맞춰서 이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계획 공시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우리가 넘겨짚고 가야 될 부분은 주주 환원을 강화했다는 내용은 사실은 DA-리엔씨를 제외하고는 딱히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거를 이제 공시로서 조금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제 DA-리엔씨 같은 경우에만 이제 한 10% 정도 이제 그 배당 성향을 높인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그럼 이게 주가 상승을 이끌 만한 주주 환원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배당 성향 같은 경우에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 건설사는 15%에서 많으면 30%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밸류 프로그램의 기준이 되는 일본사, 특히나 이제 저는 건설업이다 보니까 일본 건설사를 비교를 해보면 네. 일본 건설사는 주주 환원이 50%가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주주 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됐지만, 건설사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의 주주 환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은 뭐 절반이나 주주 환원을 하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올라가도 우리 건설업 전체적인 주가 수준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주주 환원 측면에서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하는 기업 꼽아주신다면요? 일단 만약 주주 환원 정책에 우리가 조금 더 강화한다면, 그러면은 펀더멘털 측면을 봤었을 때는 이제 현대건설과 DA-리엔씨가 조금 좀 관심 받을 만한 종목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은 어떤가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 데다가 현금 여력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종합건설사 1위에 걸맞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체력 자체도 굉장히 좋고 브랜드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꾸준하게 단기 순이익을 창출해내는 기업이다 보니 이제 업사이클 턴에 돌아서는 순간 어느 정도 버는 돈을 주주 환원을 강화한다면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뭐 건설사들이 전반적으로 PBR이 낮다 그래가지고 주주 환원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자, 그 다음에 대출금리 상승세는 일단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거래량이나 신규 분양도 바닥에선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올해 주택 시장은 작년보다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그 기대도 있는데 아직 예단하기 힘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택 부분 턴어라운드가 언제쯤 올지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전망하기로는 2025년도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당장에 올해 결국 이 주택 가격이나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거냐라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로 여지로 남겨두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작년보다 뭐가 더 나아졌냐라고 했었을 때 금리가 내려갈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은 대부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금리를 내리는 효과를 우리가 결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하반기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올해 하반기에 금리가 내려갈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그럼 그거에 맞춘다면은 전반적으로 그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는 시기는 2025년도는 되겠죠. 그래서 2025년도 정도는 가야 이 부동산 가격 자체가 업턴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만, 그건 이제 작년에 기저가 너무 낮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가격 상승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서 거래량이 일부는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월 평균 45,000건에서 5만 건 사이의 주택 거래량이 됐었는데, 이제 작년 연말해서 올해 초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4만 건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아파트 가격 자체가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 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반 이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심리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내려가고 바닥이 근접했을 때 사고자 하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내려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기다린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더 많이 증가하는, 그게 좀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시그널이 나타나줘야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이제 그 아파트의 매매 가격 자체가 하락이 둔화되는 시점, 그런 것들이 나타나줘야 이게 우리가 바닥에 근접했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뭐 전 국민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주택에 관해서는 상당한 지식들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앞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서 매매 수요가 좀 회복된다 하더라도 결국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이 좀 위축된 상태 아닙니까? 결국 정부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총선 이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결국은 부동산 정책이 뭐가 나오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1월 달에 나왔던 부동산 정책이 있었죠. 이제 뭐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돼서도 예.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뭐 농촌 지역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는데, 그게 결국은 건설업의 주가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은 지금 결국은 건설업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착공이 안 나온다라는 건데, 이 배경은 결국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벌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착공을 나서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성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의 내용들이 나와줘야지 이게 어느 정도 그러면 우리가 착공이 앞으로 증가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결국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 윤 대통령이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서 여의도 면적의 무려 117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이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부동산 경기가 좀 괜찮을 때는 정말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좀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사실 반응이 뜨뜻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은 뭐 공급이 부족해서 착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땅을 많이 공급할지라도 결국은 그게 사업성이 나와야 착공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뭐 그린벨트 해제는 어쨌든 이게 주택 부분이 아니라 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일단 뭐 아니면은 저희 군사시설 보호 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새로 이제 땅을 매입해서 그걸 새로 뭔가를 짓는다고 했었을 때 사업성이 나와줘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결국은 전반적으로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이 공사를 이제 금융으로부터 조달하는 조달금리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땅을 싸게 매입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업성이 나오기 어려운 환경까지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해제, 뭐냐면 이러한 보호구역 해제라던가 그린벨트 해제가 땅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이냐 했을 때는 또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업성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은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그 땅이 개발될 수 있으니까 좋은 건 맞지만, 우리 올해 내로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미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주택 경기가 턴어라운드 할 때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게 사업성만 나와준다면 굉장히 많은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업사이클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중장기적 호재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승준 연구원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업황이 업사이클일 때와 다운사이클일 때의 재료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올 초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 대출 3주 만에 3조 원을 넘는 신청이 몰렸다고 하는데, 워낙 침체된 시장에 이거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있습니다. 이게 신생아 대출이 나오면서 조금 기대를 많이 했겠지만은, 사실 지금 우리가 3월까지 총 3조 원 정도, 3조 조금 넘게 이제 대출이 나가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매입하는 데 쓴 돈은 7천억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머지는 이제 대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세를 이제 쓰는데 대출을 빌렸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7천억 수준이 지금 우리나라 뭐 부동산의 유동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 했을 때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대책을 많이 비교를 하는 게 작년에 있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있었죠.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이 이제 1년 동안 시행이 됐고, 그 1년 동안 시행된 금액이 약 한 43조 원 정도? 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신규 매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쓴 돈이 약 한 65%인 한 이제 28조 원 정도를 신규로 매입하는 데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천억과 28조 원을 비교를 하면 7천억의 수준이라는 게 너무 낮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게 우리가 1년 동안 앞으로 총 지금 신상 대출은 30조 원 정도 규모로 준비를 한 거니까 이게 어떻게 많이 쓰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기준 자체가 좀 그 특례보금자리론보다는
기준이 좀 더 빡세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살 수 있는 구입에 대한 주택 기준 자체도 조금 가격이 낮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작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작년 특례보금자리론의 그런 영향력까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침체돼 있을 때는 어떤 조치를 내놔도 일단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밝힌 이 부동산 PF 정리 로드맵, 이게 업계에는 상당히 실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은 건설 경기 되살아나는데 오히려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이 PF 정리 로드맵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고 앞으로 전망도 짚어주시죠. 결국 이 PF 정리 로드맵이라는 거는 사업을 재구조화시켜서 사업성을 만들어게끔 다시 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업성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인 게 맞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이루어져야 할 수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스케줄 자체가 일단은 올해 1분기까지 이 PF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비용 자체를 전부 다 선반영해라 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었고, 그게 이제 작년 12월부터 작년 4분기부터 이제 금융권들이 충당금을 굉장히 많이 쌓은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못 쌓은 것들은 올해 1분기까지 다 쌓아라 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2분기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PF 사업장들을 전부 다 다시 사업장을 재분류하면서 위험 사업장의 범위 자체를 키울 겁니다. 그래서 정리할 수 있는 거 싹 다 정리해라 라는 기조로 갈 거고요. 3분기부터는 그 각 사업장들을 어떻게 경매를 넘겨서 재구조화시킬 건가에 대한 계획, 스케줄을 제출을 해야 되고, 4분기까지는 이제 금감원이 그 제출된 계획들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면서 올해 내로 전반적으로 PF에 대한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전부 다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정리가 되면은 경국매로 넘어가면 사실은 거의 기존 땅값의 60% 예. 아니면 50% 이렇게 땅값이 넘어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비용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 부분을 다시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성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는 게 이제 전반적인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사업성이 있게끔 재구조화하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건설주 그나마 떠받치던 것이 해외 수주였는데 요즘 해외 수주도 좀 둔화세인 것 같아요. 해외 여파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건축비의 상승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전부 다 영향을 미쳤던 상황이고요. 금리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해외 건설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건축비가 오르고 그리고 금리도 오르다 보니까 이제 쓸 수 있는 비용 자체는 그러니까 써야 되는 비용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프로젝트는 다 가지고 있는데 비용은 늘어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거를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쟁 입찰을 통해서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도나 아니면 중국 업체들이랑 이제 경쟁 입찰을 붙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자체를 굉장히 싸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했을 때 이제 경쟁에 붙으면 계속 떨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수주에 대한 부분이 많이 둔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의 모습이었다면 그럼 올해가 뭐가 달라졌냐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 올해 달라진 게 없거든요. 올라간 건설비는 그대로고 여전히 금리도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기미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한 지금 부진의 여파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도 경쟁 입찰을 통해서 계속 입찰을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3월이나 4월 중에는 좀 수주를 기대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이제 삼성엔지니어링이나 현대건설, GS건설의 경쟁 입찰에 참여한 파딜리 가스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3, 4월 정도에 이제 수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조금 어느 정도의 수급 그리고 이벤트적인 걸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해외 건설 수주 그중에서 또 원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업황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 다시 많이 재개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실제로 최근 뉴스에서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가리아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해외에서 수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래도 이게 결국은 주가로 바로 이어질 거냐는 건 사실은 좀 다른 이슈긴 합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원전의 수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착공까지 이어지는 데는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2, 3년 뒤에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인식이 될 테니까 설령 올해 수주를 한다라도 이게 매출액으로 인식되는 시점은 27년도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7년도의 실적을 보고 지금 사자라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먼 미래를 그렇죠. 가지고 너무 사자고 이르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원전에 대한 수주 뉴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당장에 주가에 반영을 안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게 좀 실적에 좀 어느 정도 추정치에 반영이 된다라고 여겨지는 시점부터는 충분히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자,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좀 부진한 건설 업황, 좀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뭐 하반기부터 이제 PF가 줄어들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주택 시장이 조금씩 반등을 한다면은 점진적인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턴어라운드는 2025년도는 가야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 건데 금리가 인하됐을 때 실질적으로 부동산 업황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우리가 내려가는 시점에 집을 사냐 라기보다는 다 내려가고 살려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중에 사는 게 이자 비용이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내린다라고 하는 시점은 대부분은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에 금리가 내려갔을 때는 이걸 누가 사냐라고 했을 때 수요가 바로 진작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통한 가격 상승이 기다리려면 25년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PF에 대한 정리도 하반기에 대부분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게 착공으로 나서는 시점이 대부분 2025년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성이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사업장의 착공이 25년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올해는 그거를 기대하기는 조금 업황 턴은 어렵다. 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거 뭐 애널리스트로서 참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경우 아닌가 싶은데 지난달 리포트에서 2월 추천 종목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월 초가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동일한가요? 네, 지금 시점에서도 이제 추천 종목은 따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게 저희가 뭐 업황이 턴어라운드 했다거나 아니면은 모멘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이제 3, 4월 달에 좀 해외 쪽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다. 아니, 기대를 해볼 수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벤트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 쭉 종합해 보면은 일단은 부동산 경기, 주택 경기 턴어라운드 조금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해외 건설 수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고금리 상태에서 원자재가 워낙 올라버린 이런 변수들이 아직은 고공행진 중이다라는 점이 지금 건설주를 누르고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상반기 건설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주택 부분의 종목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주택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조금 더 주주 환원이 강화될 여지가 있는 기업들을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주택에서는 이제 3, 4월 달에 좀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주 환원에 관련해서는 현대건설이나 DLENC를 좀 관심으로서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로 가면은 뭐 2025년부터는 뭔가 조금 나아진다는 기대감으로 조금 더 건설주 관심을 가질 만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주가라는 거는 이런 기대감을 선반영. 선반영하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요. 오히려 한 10월에서 11월 정도에는 이제 2025년도를 전망을 하면서 사야 될 종목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은 그래도 연말로 갈수록 좀 좋아지는 뭐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건설주에 대해서 하나증권 김승준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